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0회 2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인천 푸르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나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그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하는 노동계죠. 노동계가 이제 21일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를 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언론에는 뭐 두 축이라고 네. 참여연대하고 노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참여연대하고 노동계가 다 그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참여정부 탄생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 지지율로서의 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노동계가 21일에 이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명분이 네. 이제 노조법 개정과 국민연금 개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이제 파업 명목인데, 사실 이제 여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 기조하고 좀 여러 번 겹쳐요. 겹치는데 이제 뭐가 겹쳐나요? 이제 국민연금 개혁, 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뭐 사회 안전망 강화가 파업 목적이라는데, 아니 네. 그렇게 일치하면은 왜 파업을 하나요? 이제 그래서 탄력 근로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탄력 근로제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탄력 근로제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지난주에 60시간을 일했으면 이번 주에는 이제 44시간 정도만 일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제 법정 근로시간은 이제 40시간, 연장 근로 이렇게 12시간 정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네.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제 현행법상 취업 규칙에 따라서 2주 이내 이제 근로자하고 대표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하면 이제 석 달 이내에 탄력 근로제를 이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네. 해서 정부하고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민주노총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임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고 노동자들이 더 이제 근로 여건이 더 악화돼가지고 더 안 좋은 제도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상 파업을 결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탄력 근로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을 때는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IT 관련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사실 시간 외 근로나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또 법적으로 아예 불법이 돼서 근로를 시킬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지금은 2주를 이제 유예를 해서 그 안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시간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3개월까지로 더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이제 일을 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 노동계에서 이야기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 임금 총액의 7% 정도가 좀 줄어들 거라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탄력 근로제가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임금 소득을 깎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파업을 하겠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게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그리고 뭐 저녁에 저녁에 있는 삶이네, 또는 뭐 이렇게 그 소득주도 성장이네, 이건 다 그래서 일한 만큼 뭐 이렇게 그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더 높은 월급을 받아서, 네. 소득을 높여가지고 성장을 이렇게 더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말하고 있는 것은 탄력 근로제를 2주짜리를 3개월로 늘린다라는 건 월급을 실질적으로 좀 깎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이야기죠.
이게 뭐 노조 주장이 맞든 틀리든 간에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예, 경우의 수가 하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일이 많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 수당이나 뭐 이렇게 야근 수당이나 이런 걸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2주째는 일이 없어서 이렇게 노는데도 불구하고 줘야 될 월급은 똑같이 준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요걸 이제 그 2주를 이렇게 한 1주차하고 2주차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통틀어서 이렇게 평균을 해서 하면 시간 조정을, 이렇게 시간을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초과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기간을 이렇게 2주가 아니라 3개월로 늘린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정부하고 여당은 이거를 최장 3개월인데 이제 6개월까지 늘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하여튼 뭐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늘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하고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럼 왜 이건 또 이렇게 그렇게 늘리려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이게 아마 일자리 이제 안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야기를 요구를 좀 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당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인데 정부나 민주여당에서 아니 그 탄력 근로제를 이렇게 확 연장을 하면 어떻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요? 오히려 월급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월급을 적게 주어서 기업이 그 적게 준 월급 가지고 더 고용을 늘린다 이런 생각인가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마 기업의 이야기를 요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지금 거꾸로잖아요. 이렇게 최저임금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이게 잘라가지고 네. 난리인데 자기들은 뭐 그게 문제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억지 주장을 해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또 왜 반대로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그냥 그때그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눈치 보고 뭐 하는 그런 거. 네. 이제 불가하다 이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면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무슨 참여연대네 무슨 시민 그 단체네 네. 노조가 뭐 이렇게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또 이제 노조를 그때 비난하냐 완전 이거예요. 이익 단체로 막 몰아가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더 이상 민주노총 사회주의 약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민주당의 지들하고 이제 정권 이렇게 빼서 정권 잡을 때는 같이 우리 편이라고 해놓고 정권 뺏고 이제 뺏고 나서 이제 잡고 나서는 이제 말 안 들으니까. 그게 말 안 들으니까 너는 이제 이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렇게 비춰지고 있죠. 네. 구도가 지금 살짝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트위터 같은 거 보면은 서로가 이제 서로 욕을 하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쪽 보고 진짜 와 저 철면피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진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서로가 서로를 디스전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근데 또 이 와중에 박원순 씨는 되게 당황하고 반대되게 시위 현장에 참여해가지고 무슨 시 현장에 참여를? 그러니까 이게 지난 17일 날에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이 이 탄력 근로 이거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노동 존중 특별시장이라며 자기를 소개하고서 그 이재명하고 다르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모습이 내가 여기 가면 튈 것 같은데 그 언론 기자들이나 카메라 있는 데를 간다니까요. 그렇죠. 서울시청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쳐다봐 주니까 이제 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언론 프레이즈. 카메라나 기자들이 기자들 있는 곳에 가서 튀는 행동.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행태가 그건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벌써 아까도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레임덕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이제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어떤 그 역량이 있으면 그 밑에서 함부로 까불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무능하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다음에 사실 요새 뭐 문재인 대통령이 표면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한 게 있나요? 계속 밖으로만 돌고 있죠. 지금 뭐 해외 뭐 안에서는 전부 깨지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밖으로 이제 하나 북한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야 북미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버티려고 하는 그 정도에는 그 외에는 다 지금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렇게 뭐 양대 축이잖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무슨 일자리는 뭐 이렇게 그러면 나아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무슨 초단기 뭐 짐 들어주기라든지 불 끄기라든지 그런 것이나 했었고 그것도 지금 돈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미달이라고 그래서 엄청 웃긴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2년 반 정도부터 이제 레임덕이 왔거든요. 네. 이건 지금 벌써 그 1년부터 빨리 지금 레임덕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된 그 배경에는 이제 자한당이나 그 새누리당 세력이 완전히 망가졌다라는 것을 이제 깔고 있는 거죠. 자기들 견제를 서로 이렇게 맞장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쟤들이 뭐 어떻게 이제 개판을 쳐도 쟤들은 이제 재기 불능이야. 그러니까 정치적 경쟁자가 없어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 조급증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냥 어떻게든 튀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 이런 생각이. 네, 그런 거겠죠. 웃기는 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정말로 탄력 근로제가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서울시 이 자체적으로 탄력 근로제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반대되는 논리를 만든다든지 서울시 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시위에 나가서 길거리 나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손 이렇게 깃발 들고 흔들고 자빠졌으면은 뭐 하냐 이거예요. 뭐 하려고 시장 하냐 이거예요. 정치로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지자체장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 범위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건 중앙정부 소관인지 또 구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앙정부 소관이라고 하면 지자체장이 그냥 같은 여당 출신이니까 집권당이나 대통령한테 의견이나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의견이나 건의는 안 하고 가서 시위를 하냐 이거예요. 미친놈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음 이제 밑에 그 똘마니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카메라 있는 나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뜹니다. 그래야 뜹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박원순 형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률이 높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또라이 같죠. 완전 또라이죠. 미국이나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서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국가 경쟁이 높아졌냐 이거예요. 노동조합 조직으로 치면 뭐 저기 공산구지 국가나 100% 조직인데 미친놈이죠. 사실 이 노동조합 관련해서 되게 다른 뉴스긴 한데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뉴스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화물연대가 그 어떤 성우 하이텍이라는 회사를 17시간 동안 봉쇄를 해서 이 회사가 이제 납품을 못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약간 화물연대가 좀 조폭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화물연대가 자기네가 원래 여기 계약하고 있는 차주들이 있었는데 이 차주들이 이제 물량이 줄면서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당하다라고 해서 회사를 둘러싸고 회사에다 이제 요구를 한 게
화물연대 이제 소속 기사들이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주고 또 다른 회사들하고는 계약을 다 종료해버리고. 그게 뭔 소리예요 지금? 아니 회사가 지금 그 일감이 없어가지고 물량을 줄여서 화물 이렇게 운송 발주를 못 내는데 없는 물량을 어떻게 발주를 하라는 소리예요? 다른 회사 사람을 자르라는 아니 그게 화물 그 하는 걸 아웃소싱 했는데 세 업체로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려고 그거를 하나로 몰아라. 근데 모는 것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몰아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화물연대와 합의 없이 늘어난 차량을 일에서 배제하라고. 지금 그 회사가 그 어떤 회사가 이렇게 이제 화물 그 물류를 외부 이렇게 업체한테 세 군데다가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일감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줄어서 GM차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면서 그 여파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감이 줄어서 세 군데다가 이렇게 발주한 물량이 세 군데 공이 다 줄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정확한 비율은 안 나오지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아예 끊어버리고 두 군데다가 줬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 이제 계약된 기사들이 잘렸는데 사실상 해고를 당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화물연대 이야기는 자기들하고 이제 뭐 이 운송 차량을 늘리거나 계약을 할 때 자기네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협의도 없이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자기네들 소속 기사들이 부당하게 잘리게 됐다. 그것도 있고. 아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면 그건 말이 되죠. 계약서상에 계약상에 그 회사하고 화물연대하고 계약서상에 이렇게 물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 그럼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회사 관계자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일단 물량이 줄어든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부 조합원이 일감을 받지 못한 건 자기네가 그 기사를 해고한 게 아니라 이 기사들이 물류사하고 계약을 깨고 다른 물류사로 옮기는 바람에 못 받게 된 건데 중간에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말고 물류사가 하나 더 있는 거네요. 그 물류사가 껴있어서 못 받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성우 여기 회사에 와가지고 땡깡을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외부 이제 세 군데 물류 업체한테 이제 계약을 맺었고 그 물류 업체들이 화물연대나 기타 뭐 지입차주들이나 화물차들하고 이제 또 그렇죠. 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죠. 소속으로 계약을 맺어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이 회사의 물량이 줄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물량이 줄어서 이제 외부 그 물류 세계 물류회사한테 대한 그 물류 발주량이 줄었다. 그런데 이제 그 물류 회사들이 그 이제 화물연대라든지 지입차 화물차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당연히 물량이 줄니까 아니면은 어떤 그 배분을 줄인다든지 뭐 했겠죠. 했는데 이제 화물연대 이야기는 근데 그 물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맺었는데 그래서 물류량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전 협의를 한다라고 계약서상에 말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물류회사가 일방적으로 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물류량을 이렇게 줄였다든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화물연대의 주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회사하고 그러니까 세 개의 물류회사랑 이 하청을 주는 회사가 계약을 했고 화물연대는 사실상 계약 관계는 아니고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우 하이텍하고 일종의 이제 어떤 협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계약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세부 내용이 조금 그게 예를 들어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많다고 해도 명시적으로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지 않는 당사자가 아닌 한은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말할 그게 건덕지가 안 되죠. 못 되죠. 못 되고.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많이 그 물량을 수송을 했다고 해도 그건 뭐 이렇게 물류회사, 외부의 물류회사들하고 이렇게
운송 계약을 맺어서 한 거고 네. 그렇다면은 이 회사한테 와가지고 항의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도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데도 경찰이 와서도 아무것도 이제 조치를 해주지 못하고 지금 이런 부당한 요구를 화물연대에서 요청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렇게 들어주기로 하고 나서 이게 이제 풀려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물연대가 와서 회사를 봉쇄를 했는데 경찰이 와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200명이 갔는데도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한 거예요? 현재는 공식적인 입장이나 뭐 이런 건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근데 노동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렇게 청와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네. 아직 공식 대응은 하나도 나온 그럼 니네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성화하이텍이 화물연대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납품을 못했기 때문에 원청에 또 피해를 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또 배상을 해야 되고 42년간의 신뢰가 깨지는 그래서 그 100기를 빨리 들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뉴스에 나온 기사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사실 당사자 입장을 들어봐야 돼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 기사에 비춰지는 모습만으로는 거의 조폭에 가까운 모습이죠. 뭐.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무력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찰시킨 거죠. 아니 근데 화물연대 거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물연대 조합원이 그렇게 많으면 굳이 그 아웃소싱한 물류 회사하고 계약을 할 필요 없이 직접 협동조합 만들어서 직접 그냥 그 회사하고 직접 그 물류 운송 계약을 맺어버리는 게 더 낫지. 왜 굳이 그동안에 한 달이 건너서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왔다가 이제 물류량이 줄어드니까 그 발주한 회사한테 와서 이렇게 땡깡을 놓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면 원래 이제 회사에서는 3개 회사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이 화물연대에 소속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회사 하나로 이제 옮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화물연대는 우리가 이 회사를 하나를 할 거니까 이쪽으로 계약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한 곳으로 모으라고. 외주 업체 3군데 물류 회사에 그과 계약을 맺고 있는 화물차들이 전부 화물연대 소속이 대부분이어서 굳이 3개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 화물차주가 43명인데 이 중에 30명이 화물연대 소속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3분의 2. 그럼 30명 정도면 43명을 굳이 3개 회사로 나누고 봐야 그쵸, 사실은. 열 몇 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나눌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초기 상황이나 사실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분산 같아요. 기업들은 그러면 뭐 하려고 이거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이 너무 좀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 화물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약자나 이런 것들의 이익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일종의 이익 집단 좀 이런 쪽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정권 초반기에도 그 화물연대 총파업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그때도 뭐 그 물류가 거의 뭐 마비가 돼서 뭐 수출도 지연되고 막 다 대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화물연대 손 들어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얼마 전에 민주노총이 경기도에다가 그 400억 지원 요구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구였냐면 건물 지어달라고? 네, 건물 지어달라고. 그 노동자 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노동자가 국민의 전체 다수도 아니고 진짜 과반도 아닌데. 아니 자기들 그 필요한 건물은 자기네 돈으로 지어야지 왜 경기도에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민노총은 그 돈 적립해 놓은 것이 1,000억이 넘을 건데 그 돈으로 하지 왜? 그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 세금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요? 하려고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렇게 그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라는 게, 그 무능함과 레임덕이 지금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그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정치적 리더십이나 역량이 네. 거의 없다라는 것하고, 없기 때문에 그냥 온갖 곳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고 통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제도 못 하고 어떤 해결책도 이렇게 못 찾고, 오히려 본인들마저도 문제 원인자가 된다. 그 중에 하나 낀다 이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같이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국민연금 추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내고 적게 받아야만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냈더니 국민들 눈높이 안 맞아. 대통령이 눈높이에 맞춰. 그래서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도록 해. 그다음에 무슨 그 사회수생경 뭔가 하는 자는 이렇게 고갈되면 부가식으로 바꾸면 된다. 부가식으로 바꾸면 미친놈 완전히 그래.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또 문제의 유발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내년쯤 가면은 노무현 정부 때 후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재현될 가능성이 높고, 뭐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정치 개혁이나 정치 변화에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뭐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그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던 처럼 이재명이나 민주당하고는 아마 이제 거의 갈라서겠죠. 갈라서는데 민주당 간판을 떠나는 순간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그쵸. 어떻게 쓰든지 안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맛이 갔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혼란도 심해지고 정치적으로 어지러워지면 민주당도 맛이 갈 텐데. 근데 그런 말 예전에 자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KDI 연구위원이나 삼성경영공사 뭐 연구위원이나 이렇게 막 하면은 신문이나 기사에서 방송에서 받아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이 그 기관에 있을 때 예, KDI나 삼성경영공사 있을 때는 그렇게 받아주는데, 그래서 지가 잘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제 KDI나 삼성경제연구소를 떠나는 순간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 민주당을 딱 떠난 순간 완전히 개털이 돼서 아무도 안 쳐다보고 거의 안 쳐다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능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뭐 개판 치고 뭘 해도 민주당은 안 떠나려고, 끝까지 안 떠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막 민주당이 막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서 맛이 갈 상황에선 그때쯤 나오면은 아니 지금 이미 그런 상태로 이제 가고 있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대한정당이 빨리 나와야 되죠. 근데 그 대한정당을 누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하느님이 뚝 만들어갖고 니들 이걸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죠. 시민들 스스로가 대한정당을 만들어서 물갈이를 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가 정말로 좀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나라가 바뀌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은 느닷없이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영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급조된 영웅들이. 이명박, 예전에 전에는 상김 YS 때 저는 이해창이 대선에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느닷없이 그냥 탁 나와갖고 무슨 대쪽 뭐 이렇게 딱 이름 붙여가지고. 저희 그때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막 언론이 엄청 띄워졌죠. 네. 감사원장 하면서 그 안기부, 그 감사원 직원들이 안기부 들어와가지고 그 서류 다 뒤집어 엎고 막 그래가지고, 와, 그때 대적이 이제 확 뛰면서 그 사람을 이제 국무총리로 이렇게 김영삼이 딱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인 이미지가 확 생긴 거죠. 결국에 뭐 했나요? 차떼기 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죠. 그다음에 이명박도 마찬가지죠.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박근혜는 또 이제 이렇게 자기 아버지 후광을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해해왔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끼리도 저건 절대 아니야라고 예, 저건 정말 말도 안 돼라고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 같은 이제 그 사기꾼한테 이제 당한 거죠. 어떡하네. 그냥 느닷없이 그냥 막 영웅이 돼서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느닷없이. 그러면서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 이건 자기만 비참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자식들의 미래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저 혼자 망가지면은 누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 대통령제 비극인 것 같아요. 일단 기존 정당들을 전부 물갈이를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도 악순환이에요. 인물로 치면은 사실 삼김이 인물로 크기로 치면은 삼김이 가장 크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노무현보다 이렇게 문재인이 더 인물이 큽니까? 아니요. 자기도 친구인데 그냥 대통령은. 아니 컸으면 먼저 대통령을 했어야 되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네 비교하면 박원순이나 이재명이 더 인물이 큰 인물이에요? 아니요. 완전히 잡동사니들이죠. 근데 더 이상 이제 포장을 아무리 해도 이제 나라 망가지는 건 이제 대놓고 망가지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대놓고 막 아무거나 갖다 집어 던지고 질러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을 자꾸 찾게 되는 것도 또 기댈 곳을 마음 줄 곳을 계속 또 찾는 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0회 2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대한민국 한국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잘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소장님께서 내년이 되면 정말 그 노무현 정부 말기 때의 혼란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는데 기존의 정당들을 다 물갈이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 대한정당을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결론이 또 나왔네요.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80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나경이고요. 네, 저는 올해 3월에 결혼한 새댁. 네, 이렇게 신혼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8기에서 맡은 역할은 이제 분위기를 훈훈하게 하는 역할을 제가 맡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지금은 제가 주부로 이제 집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이제 치과에서 치의생사 이제 면허증을 따서 첫 직장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남편 직장을 따라서 결혼하면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경기도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제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미련한 스타일인가? 아니면 이제 좀 순종적인 스타일? 근데 저는 이제 하나를 이제 뭔가 이제 알려면 최소 10년은 거기에 이제 몸담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좋은 이제 원장님을 만나서 그 직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개발하고 혼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많이 마련을 해주셔서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올라와서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나라 경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나 한 몸 한번 바쳐서 남편하고 이제 뭔가 세상을 바꿔보는데 동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또 소장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너무나 몰랐던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한 발제를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서 8기 분들하고 그리고 선배님들 분들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